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이제 필요적 공범의 좀 B급, 이 판례는 아니지만 경감부 시험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직렬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필요적 공범에서는 이제 판례로 나올 게 두 가지인데 논점이 두 가지야. 첫째, 필요적 공범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참가자 모두가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두 사람이 참가해야 돼.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자 모두가 범죄가 성립하거나 형사 처벌이 돼야 되느냐 이거야. 아닙니다. 일단 결론이 나왔어. 아까 우리가 음압 판매죄 또는 공무상 비밀설죄는 누구만 처벌해? 일방만 처벌해. 물론 두 명이 필요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밀을 누설했을 때 비밀을 누설 받은 자도 있어야 되고 비밀을 누설한 자도 있어야겠지만, 문제는 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필요적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 참가자 모두가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죄라도 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올 건 판례야. 화장실에 그 뿌리는 게 그게 방향제인가? 사람한테 뿌리면 안 돼? 화장실에 거기 우리 소변 보는데 뭐 방향제 같은 나베냥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 화장실에 냄새 안 내 뿌린 거야? 사람한테 뿌리면 괜찮아? 지금 내가 좀 뿌렸더니 냄새가 나고 죽겠네. 지금 이게 아주 전철 타고 갈 때 이거 사람들이 또 뭐 역겹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향수로 생각을 하고 지금 뿌렸더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할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이제 무조건 100% 판례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술해죄와 증례죄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술해죄와 증례죄는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이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란 놈이 공무원 을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뇌물을 준 거야. 을이 받았어. 그러니까 주는 행위하고 수수행위, 주는 행위하고 받은 행위는 있어. 행위의 공동은 있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판례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왜 그랬냐. 이 갑이 건축업자야, 건축업자. 알겠죠? 그리고 이 을은 이제 허가 담당 공무원이야. 그런데 이제 같은 군에 있다 보니까, 군이면 뭐해? 군청에 근무해도 보면 한 달이 걸치면 뭐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중학교 출신이거나, 선후배 간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친척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많아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잘 알고 맨날 술 같이 먹고 그래. 퇴근하면 같이 먹고 당구도 치고 막, 포카도 치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을이 청첩장을 보냈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대. 결혼을.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청첩장을 보냈는데, 이때 건축업자가 잘 됐다. 이놈한테 이제 청탁을 하려고, 잘 보이려고 직무에 관련해서 바로 자기가 뇌물성의 인식을 갖고, 뇌물로 생각하고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아들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전달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무원이 받긴 받았는데, 여러분이 술해죄도 고의범이고 증례죄도 고의범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도 뇌물인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이 행위 객체 아닙니까? 행위 객체는 넓게 말하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죠.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 뇌물이란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술해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축의금 100만 원 받았을 때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없었다? 없었어. 왜? 첫째, 여러분 생각해봐. 건축업자들은 되게 스케일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손이 크겠어, 작겠어? 큽니다. 손이 제일로 작은 직업이 누군지 알아요? 손이 제일로 작은 직업. 손이 작아. 이 손이 작다는 게 아니야. 스케일이 작아. 어디겠어요?
뭐 이건 구성이 어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보다 보니까 손이 작은 직업. 선생들이, 근데 선생도 또 학교마다 갈수록 이렇게 초등학생이 제일로 작아. 중학교보다는 그러니까 선생들이 대개 보면 정말 손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생들한테 뭐 얻어먹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잘 보인 거야, 진짜. 초등학생한테 내가 뭐 얻어먹었다, 식사 한번 대접받았다 그러면 정말 잘 보인 거라니까. 잘 안 사.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 사는 것도 정말 뭐 그 점심 한 끼 정도야. 뭐 이렇게 기마에 쓰면서 야 노래방 한번 가자 막 이런 거 없어. 되게 그러더라고. 되게 보니까 교직 있는 사람이 그래. 교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조금 교수는 더 큰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왜 이 말했냐? 건축업자들은 스케일이 커요. 한번 하나 공사하면 막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랬어. 역시 김영은 갑은 뭐 선배라 갑시다. 갑 선배는 역시 스케일이 커.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데 100만 원 축의금 전달한. 자기는 축의금을 크게 한번 쐈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케일이 크니까.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그런데 이놈은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야. 이 사람은 뇌물성 인식이 있으니까 뭐가 돼? 바로 증례죄가 되죠. 이 사람이 뇌물 공여죄 아닙니까? 뇌물 공여죄. 뇌물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받긴 받았지만 뇌물성이라는 인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뇌물수죄가 돼 안 돼? 안 돼. 고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공무원은 받긴 받았지만 이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뇌물수죄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갑도 뇌물 공여죄가 부정되느냐? OX? X야. 꼭 참가자 모두가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봅시다. 260페이지 관련 판례 타이틀. 필요적 공범의 경우 협력자, 즉 참가자 전부에게 형사 책임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례 1, 2, 3, 4 다 시험에 중요합니다. 다 같은 맥락의 판례인데 1번은 술해죄와 증례죄, 2번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죄죄인데 시간 관계상 1번만 설명합니다. 1번,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봐봐,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주는 행위하고 받은 행위만 있으면 돼, 공동으로. 그렇지. 꼭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여기서 책임이란 말은 우리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그 책임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대가로 2번.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죄가 성립돼야 되는 건 아니다. 잡아. 이 사람 뇌물수죄 성립이 안 해. 안 하지만 갑은 뇌물공여죄 성립한다? 해. 이 사람이 뇌물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뇌물공여죄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판례가 A급 판례야. 그래서 이 3, 4는 다 같은 판례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1번만 설명했고 나중에 이제 판례 공부하면 1, 2, 3, 4는 다 보게 됩니다. 다 똑같아. 다 기출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61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여부죠. 자, 여기도 우리 다른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자꾸 우리 시험이 일반 채용을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어. 원래 다른 직종 시험은요 판례만 냅니다. 그러면 판례만 내면 뭐냐면은 자, 과연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도 형법 총칙상 공범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논점. 자, 두 번째 논점. 자,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도 형법 총칙상 공범의 적용 여부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아주 중요해. 그런데 원래 이제 굳이 따진다면 둘로 나눠봐야 돼.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 내부 참가자 상호간, 외부 관여자. 그러니까 내부 참가자 상호간에 총칙상 공범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외부 관여자의 경우도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는데 왜 우리 예전에 시험은
이것만, 이게 지금도 중요해. 이것만 하고 이거 안 나왔느냐? 이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는데 우리 몇 년 전에 교수 출제에 현직이 출제만 안 나왔죠. 교수 출제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판례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물어봤어. 외부 관여자도 과연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체험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설명해.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건 뭐라고? 이겁니다. 내부 참가자 상호 간에 우리 형법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겠는가? 우선 판례를 떠나봅시다. 물론 시험은 판례만 나와. 그런데 이해 편의상 우리가 이제 판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자, 뭔 말이냐? 도박죄. 도박죄는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4명이 야, 오늘 강의 끝나고 여간방 하나 얻어놓고 한포카 돌리자. 밤새 내내 도박하자고 이제 공모를 한 거야. 이번에 좋아요. 다 공모를 했어. 그리고 강의 끝났어. 하고 여간 하나 얻어가지고 밤새 내내 도박을 했어. 알겠죠? 자, 도박죄는 필요적 공범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모를 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때 우리 4명은 도박죄의 공동정범. 왜? 공모가 있었고 공동실행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4명은 도박죄의 공동정범이냐?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모했잖아요. 그러면 공모했어. 그런데 도박죄가 무슨 범이야? 필요적 공범상, 필요적 공범이고 각칙상 공범이기 때문에 총칙상 공범인 공동정범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각칙상 공범, 필요적 공범은 각자 정범이 되는 거야. 각자 정범이고 각자 형이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들은 가냥 다 4명 다 도박죄의 정범이지 공동정범이 아닌 거야. 총칙상 공범인 30조가 적용이 안 돼. 알겠죠? 왜? 필요적 공범은 각칙상 공범이라니까. 각칙상 공범이고 말은 공범이지만 이건 각자 정범이야, 정범. 뭔 말인지 알겠죠? 말은 넓은 의미로 표적 공범이라고 해서 공범이지만 자, 인신 몇몇죄, 사고 파는 놈 이건 공동점이 아니라 각자 정범이라니까. 각자 자기 범죄를 실행하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법 총칙상 공범의 규정은 필요적 공범의 경우 이렇게 내부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바로 총칙상 공범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판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좀 이따 볼게요. 그런데 달라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일반 채용이 처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느냐? 기출 문제가 없어. 없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일반 채용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외부 관여자의 형사 책임을 물어봤어요. 대단한 거야. 이게 나중에 보면 살해형 문제가 나오는데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바로 살해를 문제를 내는데 그걸 외부 관여자의 문제를 내더라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어려울 필요 없어요. 필요적 공범의 경우라도 내부 참가자 상호 간에는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부 관여자는 총칙상 공범이 적용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봐봐. 자, 이거야. 이렇게 이제 이 4명이 왔더라고. 선생님, 왜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선생님 방 좀 하루 빌려주라는 거야. 방 좀, 하루. 이제 내가 근데 방이 여기 있다면요. 내가 원룸에 있다 갑시다. 그러면 원룸 하루만 빌려주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우리 실은 오늘 4명이 밤새 한포카 돌리기로, 도박하기로 했대. 근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선생님, 하루만 빌려주래. 근데 내가, 야, 그럼 나 어디 가서 자게? 그러니까, 제가 7만 원 드리니까 선생님은 모텔 가서 주무시래.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내가 열쇠 건네줬어. 도박할 줄 알면서 열쇠를 건네줬다니까 내 방에서 도박하라고? 이게 도박죄의 방조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 참가했어,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은 이제 내부 참가자지만 나는 뭐야? 외부 관여자잖아, 외부 관여자. 그때 내가 여러분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내 방을 빌려줬다니까. 도박 장소를 빌려줬어. 그럼 나는, 여러분은 물론 당연히 도박죄겠죠. 나는 뭐가 돼? 도박죄의 방조범이 돼. 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가 되니까 외부 관여자는 총칙상 공범이 적용돼, 안 돼? 적용돼. 방조범이 되는 거야. 교사면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꼬셔갖고 이러면, 야, 한 바퀴 돌려. 오늘 같은 날 내가 꼬셔가지고 도박했으면 나는 도박죄 교사범이 되는 거야. 난 안 하면서. 알겠죠? 이거 아주 심플해. 아주 기본인데 여러분이 왜 어려워하느냐?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체결이 있는데 통과해버려.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 왜? 나도 옛날에는 강의 안 해버렸어. 그냥. 해봤자 시간 없고 판례도 안 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2번 외부 관여자의 경우는 총칙상 공범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내부 참가자가 중요해. 실은 이제 이게 주로 판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판례도 지금 보니까
8개나 있는데 시험에 이제 나올 판례들입니다. 다 옆에 기출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판례가 많은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원래는 가장 중요한 판례가 변호사법 위반죄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우선 이제 1번 이것부터 봅시다. 소위 대항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이 있을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내부 참가자를 말하는 겁니다.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의 경우에 내부 참가자 상호간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우리 그 해설로 3번의 밑에 1번이죠. 내부 참가자 해가지고 필요적 공범의 경우, 공범에서 내부 참가자는 모두 정범으로서 각자에게 적용될 형벌도 각측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참가자 상호간에는 의무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 총칙상 공범이 적용될 리가 없다고 돼 있죠. 이렇게 판결 요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번과 바로 3번. 이 두 개 판례가 A급 판례야. A급 판례. 그런데 이 2번 판례도 우리 최근에 일반 순경에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형법 공부했던 3번을 설명합니다. 3번이 아까 뭐라고? 공무상 비밀설지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뭐 아까 그 변호사 배우랑 똑같아. 변호사 배우랑 방조 문제고 이건 교사 문제인데 그 옆에 분 보여 여기? 아 보여? 그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이쪽에서 가기 들어 그냥. 자, 나는 여기 하니까 편안해. 아직도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법원 공무원이에요. 법원 공무원. 갑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입니다. 직원이 서로 이제 평소에 아는 지인 관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법원 공무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을아, 너 오늘 아침에 그 법원에서 무슨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영장 명단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데 그 명단 좀 알 수 있어? 왜? 지금 이제 자기 변호사가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데 이 지금 소송 의뢰인이 이제 이 피의자가 혹시 체포영장 명단에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야, 미안하지만 체포영장 그 발부 명단 좀 나한테 좀 전해주라.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렇게 이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을이 평소 알고 있는 관계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변호사 직원 갑에게 건네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은 무슨 죄가 돼? 공무상 비밀술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법 127조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주체가 진정신분범이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니까 말했지만 공무상 비밀죄는요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퇴직한 데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공무상 비밀죄는 누구만 처벌해? 누설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처벌하니까 법원 공무원은 당연히 뭐가 돼? 127조에 공무상 비밀죄가 돼. 그런데 이놈이 꼬셨잖아. 교사를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필요적 공범이란 말이야 지금. 누설한 자, 누설 받은 자. 그 중에서도 필요적 공범 중 내부 참가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이제 둘 다 처벌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형법에 의하면 누설한 공무만 처벌해. 그리고 이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형법 127조 각 측에 의하면 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 일방만 처벌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사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 아니야. 이놈 꼬셔갖고 바로 교사를 해가지고 비밀 누설을 받았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처벌할까 생각하다가 야, 너가 교사해가지고 법원 공무원이 바로 비밀 누설했으니까 이때 이제 을을 공동피고인으로 둘 다 공동피고인이 뭔지 알죠? 공동피고인으로 을은 바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갑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그래서 우리 형법 31조를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총칙상 공범을 적용해서 공무상 교사범으로 기소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 판례가 갑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했어요. 왜? 물론 교사한 건 맞아. 그렇지만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의 경우 내부 참가자 상호간에는 총칙상 공범이 적용된다 않는다? 안 돼. 32조가 적용되지 않아. 31조가. 그래서 바로 이 갑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인정될 수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번이 그겁니다. 3번. 그래서 바로 3번이고 대가로 2번이 그 사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기출로 보시면 기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다 이제 문제집에는 다 있습니다. 문제집에는. 근데 시간 관계상 3번만 설명했고 특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 판례입니다. 2번, 3번 판례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63페이지 보시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해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여기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정범 개념에 관해서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 확장적 정범 이론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다른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2021년 재작년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빼먹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학설이니까 나중에 우리 심화 바로 강의에서 아까 우리 그 원장님이 부른데 심화 강의 그 들어갈 때 어디 강사진? 강사진 사이트 제가 때문에 강사진 사이트에서 내 강의 나오면 거기에 있으니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기존에 강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보시고 시험에는 나와요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은 2번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여기도 그래요. 정범과 나는 사법시험에도 어렵게 나왔어. 왜?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통설팔 입장인 행위지배설만 설명을 했는데 야 이게 깜짝 놀란 게 우리 일반 왜 이렇게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 잔인한지 모르겠어. 강의도 안 하고 기존에 시험도 안 나와. 기출 문제도 없어. 근데 거기에 주관설 입장인 이익설, 의사설까지 막 그것도 장점, 비판점까지 막 물어봤더라니까. 실력이 있다는 거 자랑하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어? 나는 이런 건 반대야.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살해형 문제를 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요. 왜? 우리가 어차피 닥친 사건들은 살해 아닙니까? 살해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경찰이. 그런데 정범, 공범, 구별 기준에 관한 통설 8입장만 알면 되지. 우리가 소수, 우리나라 주장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주장 없어. 지금 정범, 공범, 구별 기준에서 우리 학자들 중에 그 주관설 중에 이익설이나 의사설 중 아무도 주장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출제하는 게 뭔 의도야 이건 진짜. 이건 모르겠어 이건. 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내가 이해를 해. 그렇지만 우리 경찰 그것도 채용시험에 이런 문제를 뭐하러 내냐고. 근데 냈어. 내면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설명해놨으니까 심화 강의 때 설명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통설 판례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나오기는 힘들 거야. 그건 제가 보는 굉장히 그 출제자가 너무 우리 경찰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공부 잘한다고 한번 어렵게 한번 내보자. 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과대평가에 출제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출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최근에 일반 순경 채용시험을 경관부 시험도 안 나오고 우리 시험만 내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경관부 시험에 내야지. 안 그래? 우리 시험에 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그냥 그 뒤에 보면 그 나오잖아. 2021년 일반 순경 2년 이내 2년 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문 행위지배설 264페이지 양거로 4번 이 행위지배설의 입장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행위지배설이 우리 통설 판례의 입장이니까.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봐봐. 정범과 공범에 구별할 때 이때 공범은 협의의 공범일까? 광의의 공범일까? 무슨 공범? 그렇죠. 정범에 대비되면 무조건 협의의 공범인 거야. 협의의 공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정범 중에 공동정범 그리고 공범 중에 방조범. 그러니까 좁게 디테일하게 나가면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도 넓게 말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야. 그래서 이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법에 정범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은 정범이라 해가지고 정범의 정규정이 없는 거야. 정규정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정범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그게 바로 망을 보는 행위야. 망을 보는 행위. 그러니까 망을 보는 행위가 과연 정범인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공범인 방조범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예컨대 뭐 절도를 공모해가지고 한 놈은 망을 보고 한 놈은 직접 실행했을 때 직접 실행한 놈은 당연히 정범이겠죠. 그런데 망을 본 놈이 과연 이 정범의 절도범의 방조범인지 아니면 정범인 공동정범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망을 본 행위가 학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학설에 따라서 정범이 되기도 하고 방조범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행위지배설입니다. 행위지배설. 문자 그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행위지배의 유무에 따라서 행위를 지배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정범이고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공범으로 보는 견해가 행위지배설이고 우리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 판례는 1989년에 록신의 독일의 법학자 록신의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 바로 행위입장을 차고 있어. 그럼 행위지배란 뭐냐? 정범이란 행위지배가 있는 게 정범이라는 거니까 공범은 행위지배가 없어. 그러면 행위지배란 뭐냐?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행위를 독일어를 번역해서 생각하지. 독일어로 이제 타트, 영어로 말하면 액트. 액트가 뭐야? 행위 아닙니까? 독일어는 액트를 타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형법상 행위는 뭐겠어? 범죄행위 아닙니까? 범행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타트 헤르샤프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직역만 하면 행위 지배죠. 행위니까 타트가 액트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야 행위는 당연히 형법상 범행이니까 타트 헤르샤프트를 범행 지배설이라고 돼.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자가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범행 지배설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니까 행위 지배설 이꼴 범행 지배설이야. 그러니까 범행을 지배했느냐 안 했느냐. 한마디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배 조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야. 지배 조종 장악했느냐. 지배 조종 장악했다. 행위를 지배했다. 구속요건적 사건을 지배했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범죄를 실행했을 때 한마디로 주도적으로 그 주독 지위에 있었다. 이게 뭐라고? 행위 지배야.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경우야. 지금 내가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공모를 했어. 그런데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그래갖고 야, 뭐 너는 몇 시에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몇 시에 털어. 그리고 너는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조종을 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너는 담을 넘어 들어가서 문 따고 너는 그때 이제 차 대기하고 있다가 짐 가지고 나오면 싫고 너는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내가 맡아놨어. 정작 나는 안 갔어. 여러분만 갔어. 나는 안 갔잖아. 그럼 난 절책이나 안 했어. 여러분은 당연히 정범이야. 절책이 했으니까. 그건 절책이지만 그럼 내가 정범이냐 방조범이냐는 거야. 절도죄의 방조범이냐 공동정범이냐야. 그런데 나는 그 절도 범행 수행에 있어서 주적 지휘, 절도 범행을 내가 지배하고 있어라고 했어.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행위지배설에 의하면요. 망을 보내기도 뭐가 돼? 정범이 되는 거야. 공동정범이지 방조범이 아니야. 둘이 공모해가지고 공모를 해. 당연히 공모를 해야겠죠. 공모하고 이놈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있고 이놈은 말할 것도 없어. 당연히 절책이지 정범인데 나는 밖에서 망봤다고 해서 이 친구의 절도죄의 방조범이 아니라니까. 뭐가 돼? 바로 공동.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직에 봤을 때는 이런 사건 다수 많아. 그때 둘이 야 너 저는 형사님 저는 망만 봤어요. 아 망만 봤어? 방조범이네. 어떻게 할게겠어 이거? 망보는 방조범 아니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망을 보는 것도 공동정범이라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이 말하니까 형사님 저는 도둑질은 이놈이 하고요. 저는 밖에서 망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정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망만 봤어? 예. 방조범이구나. 같이 지금 웃기는 짬뽕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왜 망을 보는 행위가 정범이냐? 그 절도 범행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그 범죄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야. 망을 보는 것도. 이 말은 압축하면 절도 범행이다. 무엇이 있다? 행위 지배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요건적 사건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정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판례는 행위 지배설 입장에서 정범을 구별하는데 조심할 거. 자, 우리 이제 록신이란 독일의 법학자가 공동정범은 그러면 봐봐. 아니 직접 절책일을 안 했는데도 왜 정범이냐는 거야. 왜 망을 보내도 정범이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록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정범이 정범인 이유, 정범인 요소는 바로 행위지배가 인정되는데 그
행위지배의 내용이 유식한 말로 기능적 행위지배야.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표지는, 정범성 요소는, 공동정범이 정범이 된 이유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그러니까 행위지배의 내용입니다. 행위지배 중에서도 행위지배 인정되는데 넓게 말하면 더 좁혀간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거야. 기능적 행위지배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범행 전체를 관찰해 봤을 때 그 범죄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걸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그래. 알겠죠? 자, 봅시다. 우리 판례. 여러분들이 그 3번에, 263번에 행위지배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통설 판례 입장이고, 2번 행위지배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을 조종 장악하는 것, 사태의 핵심 현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3번 행위지배 있으면 정범, 없으면 공범인데, 판례 보시면 제일 밑에 판례가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정범은 이른바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공동정범은 정범이고 정범은 공범이죠. 넓게 말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행위지배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범은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것이고, 공동정범은 행위지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공동의 본질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옆에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이 나오네요. 2018 변시.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OX? O. 이게 맞죠? 아, 이건 판례가 이게 변호사 시험도 이게 나왔는데. 봐봐봐. 그 위에. 이 책 우리 일반 성경 봐봐봐. 바로 아무도 수정하는 뭐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 이게 이제 주관설인데. 아, 이걸 변호사 시험에 이걸 내야지. 이걸 내고 밑에 변호사 시험을 우리한테 내야지. 어떻게 이걸 우리 시험에 내냐고. 우리 일개, 뭐 일개란 말은 좀 미안하지만 일개 순경 시험에. 안 그래? 여기다 내면 되겠냐고 이걸.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래서 이거 강의 안 했어. 그건 강의는 이게 나와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불타였는데, 나는 진짜 이걸 이렇게까지 왜 우리 시험에 내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교수 출제하면서 기출문제 없는, 심지어 학원 강사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내버리더라고. 그런 경우가 실제 시험이라니까, 우리 시험에. 그리고 이런 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265페이지 보시면 타이틀 3 공범의 종속성이 나오는데, 자, 이걸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범의 일반 이론 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범의 종속성이야. 공범의 종속성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여러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범의 종속성을 한번 공부하겠는데, 자, 개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저분이 맞췄겠지만, 자, 공범의 종속성은요, 더 구체로 말하면 공범의 정범에 대한 종속성이야. 그러면 이때 공범은 협의의 공범이다, 광의의 공범이다. 이때 공범은 뭐? 그렇죠. 항상 정범에 대비되는 공범은 협의의 공범입니다. 여기서 교사범, 방조범은 과연 정범에 종속하냐 이거야. 여러분 종속이란 말 알죠? 우리 뭐 수학식 요즘도 나오나? 그 이과에 나오나? 이게 좀 교과가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종속변수, 독립변수란 말 이렇게 공부했어요. 공부 안 했나? 학교에 없어? 수포자? 자랑입니까? 자, 여기는 처음 들어봤어? 수포자야? 뭐 수포자들이 경찰 공부하는 건가? 경찰 선생님 수포자들이 오는 거야? 수학이 없으니까 시험 보러 오는 거야? 경찰로? 수학 있으면 안 하는데? 물론 수학 있으면 안 할 사람 많을 거야. 여기는 처음 들어봐? 수포자야? 일산 경찰들은 수포자만 모여있네. 우리 아빠는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보면 입 아파? 들어봤죠? 그래, 공부 좀 했네. 수포자가 아니다. 들어봤다는 거. 그래.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보면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있어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속의 반대가 뭐라고? 독립이야, 독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 보면 뭐 남미 뭐 그런 데 보면
그 운동권 서적 보면 뭐 미국에 종속돼 가지고 막 그 미제 막 타도 미제 막 그때 종속이 나와. 우리가 미국에 종속돼 있나? 운동권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 뭐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자, 이 종속을 좀 제가 영어 좀 한다면은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포자는 아니죠? 영어 시험이 없어서 그렇지. depend on 그게 뭐예요? depend on. depend on. 그래. 뭐뭇에 의존한다. 의존하다. 동의어는? 동의어. depend on 동의어. 영포자야? depend on하고 동의어가 뭐예요? 릴라이온인가? 릴라이온? 릴라이온 처음 들어봐? 들어봤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릴라이온. 그러니까 뭐뭇에 의존하다. 이게 종속성이야. 그러니까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성립에 의존하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성립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인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공범 성립은 정범에도 독립돼 있다. 한마디로 정범 성립과 상관없다. 이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범의 종속성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종속성의 유무. 과연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첫째가 공범 종속성설.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강의 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공범 종속성설이 있고 반대 개념이 공범 독립성설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범 종속성설은 공범 종속성설이 이게 우리 통설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은 당연히 교사범, 방조범,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예를 든다면 이거야. 내가 이 여자분에게 절도를 교사했더라도 교사는 순간 절도 교사범이나 절도 교사 미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도를 교사했는데 싫어요 했어. 그래서 내가 절도 교사 미수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절도 교사범이 되려면 이 친구가 뭘 해줘야 돼? 바로 절도 실행으로 나가줘야 돼. 이게 공범 종속성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공범 종속성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여자분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이 여자분이 실행으로 안 나가버리면 백날 교사해봤자 이건 절도 교사죄가 될 수 없어. 이게 뭐라고? 공범 종속성설. 알겠죠? 반면에 공범 독립성설 필요 없다. 공범의 성립에는 정범의 실행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분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절도로 안 나가더라도 일단 절도의 교사의 미수가 되는 거야. 절도 교사 미수가. 이게 이제 공범 독립성설이 됩니다. 알겠죠? 교사기만 있으면 된다. 정범이 실행이 안 나가더라도 교사범 성립한다. 이게 공범 독립성설인데 우리 판례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거기에 판례가 교사범도 있고 방조범도 있어요. 그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우리 교재 266페이지 2번 형법의 태도 봅시다. 그리고 이제 판례 있죠. 판례 이 판례.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속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면은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자 봐봐,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면은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래.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공범 종속성설 입장이라는 거야. 그게 공범의 종속성에 연연한 당연한 기결이다. 우리 판례는 명문으로 공범 종속성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선생님 저는 아직도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의 태도는 과연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인가? 자,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여러분이 이걸 몰라버리면 이제 구지 방법이 없어요. 공범 종속성설에 대한 이해. 우리 형법 31조는 교사범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31조 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사범의 정의는 타인을 교사한 자가 아니라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야. 그럼 봐봐. 우리 형법상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란 말은 우리 형법은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 근거한 겁니까? 공범 독립성설에 입각한 겁니까? 뭐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형법이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이라면 31조 1항 교사범을 어떻게 규정해 놨을까? 그렇죠. 좋아. 만약 우리 형법이 공범 독립성이라면 타인을 교사한 자는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우리 형법은 타인을 교사한 자가 아니야. 타인을 교사해야 되고 또 이놈이 죄를 실행해 줘야 돼.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해야 돼. 이 말은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우리 형법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그게 지금 우리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종속성의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학설이야. 4개가 나와 있는데 자, 간단히 여기도 이제 물론 옆에 날개 있죠? 날개를 다 봐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채용 시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도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자, 개념만 정리할 거. 자, 두 번째. 자, 종속성의 정도입니다. 종속성의 유무, 다음에 이제 정도인데 조심할 거. 이건 뭐냐? 종속성의 정도라는 것은요. 전제가 뭐겠어?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범 종속성의 입장을 취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범 독립성을 취해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공범 종속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종속성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 종속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공범이 성립하려면 교사범 방조를 성립하려면 정범이 성립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정범의 실행행위 성립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느냐는 거야. 한마디로 야 정범이 실행 나가야 되는데 구속요건당기만 인정되냐? 구속요건당 인정되면 되냐? 아니면 위법성까지 있어야 돼. 아니면 책임까지 있어야 돼. 아니면 가발성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종속의 정도인데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독일의 법학자 에메마이어라는 사람이 에메마이어라는 학자가 종속성의 정도를 4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마지막 딱 1분만. 최소한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 극단적, 책에 있어요. 극단적, 초극단적 이렇게. 이 말은 뭔 말이냐? 최소한 종속형식은 문자 그대로 국어야. 아,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성립에 종속해야 돼. 정범의 실행이 나가야 되는데 그 실행의 정도가 최소한이면 돼. 범죄 성립의 최소한이 뭐예요? 구속요건이죠. 자, 구속요건에서만 인정되면 돼. 그러면 공범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최소한 공범이 처벌되는 근거는 공범이 왜 처벌되느냐? 정범의 불법에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 가담설, 공범의 처벌 근거. 내가 교사한 사람을 왜 처벌하냐는 거야. 정범의 불법에 가담했기 처벌한다는 거니까 최소한 정범이 불법은 해야 돼. 왜? 정범이 불법에 가담했는데 내가 처벌을 되는데 정범이 불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불법이 뭐야? 불법이 구성성 위법성이니까 최소한 정범이 구성하고 위법을 해야 돼. 그래야 공범이 성립하는 거야. 세 번째, 아니야. 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최소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대. 구성 위법성 책임이 다 있어야만 공범이 성립한대. 자, 이게 극단적 종속형식. 네 번째, 마지막 초극단적 종속형식은 아니야.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성립을 갖추면 가벌성, 가벌 조건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범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아예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초극단적 종속형식인데 느낌상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범 성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 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범 성립이 어려워. 그런데 이 4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4개 너무 복잡한데 2개만, 시험은 2개가 나와요. 그게 2번과 3번이야.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을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자, 이거 봐봐.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의 차이점. 내가 자 12세 소녀 12세 소녀를 꼬셔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어. 그러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가면 나는 공범, 절도죄 교사범, 공범이 성립이 안 해. 성립합니다. 왜? 정범이 구속 위법을 하잖아. 책임 없을 뿐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12살짜리 소녀를 교사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는데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나는 절도죄 공범, 교사범이 성립이 안 해. 안 합니다. 왜? 그된 소속은 정범이
범죄성 능력을 모두 갖춰야 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이 있게 숙제가 되는데 일단 개념상 이건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두 개. 제한적 종수경식, 극단적 종수경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우리 통설 및 판례는 제한적 종수경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설 판례는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구속 요구당하고 입법하기만 하면 된다고. 책임이 없어도.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심화 수업에서 보면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진도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 공범론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재수론과 형벌론은 여러분이 우리 강론이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에 버리면 너무 강론을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재수론과 형벌론은 여러분이 좀 인강 있죠, 인강. 우리 인강 전에 찍은 걸로 재수론과 형벌론은 조금 그 자습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공범론 끝나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강론책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공범론 끝나면 강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수론과 형벌론은 그렇게 뭐 이 설명할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인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 보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형소법도 있다 보니까 진도가 이렇게 이제 너무 밀리면 형소법 못하고 강의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론과 형벌론은 조금 여러분이 인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공범론까지만 여기는 실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공범론 좀 하다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에서 강론책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예, 고생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 열심히 하고 자신감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중요해. 그렇지만 또 반대로 공부는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실력이 다 이렇게 다 달라. 그렇지만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너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조바심 낼 필요 없고 또 그리고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 늘 말씀드렸죠. 1년 내 학교 가는 건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아니고 1년 내 학교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서둘러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야 될 걸 못하다 보니까 더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있잖아요. 그것도 어르신들 말인데 나중에 보면 어르신들 말이 다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 천천히 하자. 놀아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노란 말은 아닌데 너무 조바심 내가지고 막 앞서가지고 기본 강의도 안 끝났는데 막 문제집 보다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금방 5년 간다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5년 공부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5년. 뭐 6개월도 학교 간 사람이 있어요. 6개월도.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년에 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뭐 제가 우리 그 제자 뭐 말했던 뭐 제자는 아니지만 뭐 사문서 공문서 구별하는 데 보면 5년 공부했는데도 사문서 공문서를 구별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위조 변조를 어떻게 할 거야? 사문서 공문서를 구별 못하는데. 그러니까 5년 있다고 해갖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뭐 6개월만 돼도 잘하는 사람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명심할 것은 얼마나 꼼꼼히 철저히 하느냐.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